자,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르면 되죠. 그래서 불렀어요.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대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1심, 2심에서 뭐 증인 부르지 3심에서 법률심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증인이니까 한 사람 좀 받아주십시오. 그때 대법원에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아마 그랬나요? 정권이 바뀌어서 증인 부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 부르자고 하면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 뭐가 통보돼야 됩니까? 출석 통지서를 줘야 되죠. 출석 통지서를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관위. 그래서 대법원이 야, 그래서 주소 줘.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못 줍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많고 당연히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다. 이게 하나 있었고 그게 좀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구성원 국회의원들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모인 이 국회의원들 중에는 좌파라기보다는 민주당도 있지만 국힘당의 당시에 그 우리 미래통합당 그 전인데 아니 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 두 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이즈음에 그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하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이 세상에 적폐 세력을 몰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그건 좋은 기도겠죠. 지금도 앉아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잘 들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맞거든요. 지금이 딱 맞지만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세상의 한 반쪽으로 나눠져서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아니야 저쪽이 좋은 거야 이쪽이 좋은 거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2년 동안 제가 부정선거를 갖고 싸울 때 위기에 처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를 끌어올리고 도와주셨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던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뭐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막 다닐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옳은 일, 하나님께서는 추를 속이는 일, 저울 추를 속이는 일을 나쁘게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라는 것이 딱 그거거든요. 추를 속이는 겁니다. 무게추를. 무게추는 선거죠. 지난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잘했으면 잘한 대로 사람들이 추를 그쪽에 무게를 줍니다. 무게를 주면 그대로 옳은 추로 해서 못한 쪽에서 지고 잘한 쪽에서 이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추를 옮기고 다른 잘못된 추를 쓰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잘 못한 사람이 표를 도둑질해서 다음번에 또 권력을 잡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제 저도 봤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반지성주의, 민주주의가 반지성주의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고 자유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새겨야 한다. 이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 그때 얘기한 게 뭡니까?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라는 것이 선거로 이야기를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지성에 반하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이 부정선거가 60년 전에 있었던
이 막걸리와 고무신을 주고받았던 그때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이 순간에 현대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또 IT 강국, 또 정보 고속도로가 전국에 깔린 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전부 다 음모론이야. 너희들이 저 모든 세상을 음모로만 보고 있구나. 바보 같은 민경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들이 핏값으로 산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 이게 프랑스 혁명 때 자유, 군주, 왕으로부터 국민에게 가져온 것이 자유죠, 자유.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도구로 삼는 왕들로부터 시민혁명으로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야. 이렇게 싸우는 것인데 그 자유가 이제 없어집니다. 선거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선거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예뻐하나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나 내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에게 표를 주는 주권이 있는 국민들께서 아유 너 민경욱이 네가 추구하는 하는 말, 행동, 다음에 고치는 법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면 안 찍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권력을 주는 국민들의 심기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선거가 없다면 오만해지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개, 돼지야. 결국은 내가 선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그렇게 하나. 그러면서 오만하게 30년, 50년 집권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정을 펼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로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시대의 일만은 아닙니다. 누가 얘기를 했죠? 그 공산주의 레닌이 아니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스탈린이 얘기했습니다. 스탈린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공산주의의 형식입니다. 방식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죠. 정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기도를 제가 이제 막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저희 힘을 쓰고 있는데 그게 모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섭리에 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의 지금 간증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5시까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용서를 해주신다면 45분인데 한 20분간은 여러분께 정말 알려드려야 되는 보석 같은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완성된 기적입니다. 그 기적과 하나의 진행되는 두 번째 기적, 다음에 그 연관관계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김문자 씨 사건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김문자 씨 사건. 저는 23년 동안 특종 기자, KBS의 훌륭한 기자였습니다. 방송 대상도 2차례 받았고 특종상, 이달의 기자상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받는 기자였고 기자를 잘하면 9시 뉴스 앵커도 합니다. 앵커도 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가고요.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는 것은 크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파원은 모든 기자들의 로망이죠. 꼭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특파원 중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의 수도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시험을 봐서 제가 그때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거기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뉴스가 많지만, 아침 뉴스도 있고, 밤 뉴스도 있고, 그렇지만 9시 뉴스가 제일 영향력이 있죠. 최근에 영향력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KBS 9시 뉴스, 아까 안 보신다고 해서 저도 안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봐서 시청률이 10%가 안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9시 뉴스 앵커를 3년 동안 할 때 그 평균이 20%였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1,000만 명이 바라보는 그런 그 강력한 뉴스 매체였죠. 그렇게 이제 제가 2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했던 특종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거였냐? 20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좀 축약을 하면 제가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소속된 게 KBS 리포트 팀이라고 해서 생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580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실 텐데 2580에 대응하는 KBS 리포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시청률은 2580보다 높았어요. KBS가. 그런 데에서 생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특종거리, 세계적인 특종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사건을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저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암이다. 그래서 그럼 수술을 해라. 그래서 수술을 조금 했는데 안 보이니까 더 뜯고 그래가지고 위와 뭐 이 갑상선하고 이 여기 있는 근육하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뜯는 이비인후과에서는 가장 큰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수술을 해도 암덩어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크게 막 뜯었는데 뜯은 걸 다시 붙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뜯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옆방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암덩어리를 가져와서 보호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왔는데 이게 이 수술에서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건을 갖고 제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취재를 뭐 여러 군데 하고 해서 DNA 시약도 구해주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의사들 인터뷰도 하고 피해자 인터뷰하고 변호사들도 인터뷰하고 뭐 이러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제가 야근을 하기 위해서 4층에 있던 제 사무실에서 3층 보도국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딱 들어오면 이렇게 쭉 굉장히 큰 공간이죠. KBS 보도국이 쭉 가로질러 가서 첫 끝에 있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이 국제부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국제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신을 번역해서 아침 뉴스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9시 뉴스 다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그랬으니까 원래 6시부터 합니다만은 6시부터는 한 뭐 10시까지는 10시 넘어서까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사만 하고 왔다가 그 사람들이 갈 때쯤이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로질러서 큰 보도국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불이 다 꺼진 왼쪽 진행 방향에서 왼쪽 끝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삑삑삑 하고 띠라랑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전화를 받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격도 다정다감하지만 이 방송국에 전화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분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이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필요한 것 때문에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됐든 제가 받아보고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깜깜한 데를 제가 쭉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자 씨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하면서 저는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말씀이 뭐냐 KBS 기자시냐 그렇다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취재를 해주실 수 있느냐 한번 들어보자. 제가 이거를 여기저기에 사정을 해도
청와대까지 사정을 해도 듣질 않아서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했다.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뭐 유방암 수술을 해서 잘랐는데 그게 뭐 재발이 됐는데 재발된 게 늦게 발견됐고 뭐 이런 얘기를 줄줄이 했는데요. 제 귀에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취재했던 거 가까이고요. 이게 의료사고 아닙니까? 의료사고를 제가 벌써 이미 취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료사고를 얘기하니까 이거를 취재를 제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거 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것이 의료사고고 게다가 제 아내가 의사입니다. 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거 취재를 할 때도 이비인후과 이거 취재를 할 때도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을 했는데 제 아내의 얘기는 그 어느 의료사고는 항상 상대가 있다. 환자가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과장될 수 있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고 그러나 이분은 아주 억울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태도에 무언가가 제가 이끌려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저는 지금 취재를 하지 못하지만 사회부 기자들이 있으니까 사회부 기자들한테 제가 토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화번호를 주시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가야 되거든요. 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통화를 그만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게 031 하고 뒤에 뭐 있는 거예요. 안산이니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031밖에 없고 나중에 이거 6자리, 7자리는 알 수가 없죠. 적었습니다. 적는 것도 옆에 있는 종이를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와이셔츠 여기다 넣었어요. 넣고 이제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전화 잘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야근을 하는 겁니다. 야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뭐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일하다가 막 졸다가 막 이러다가 몸에 걸친 모든 게 막 너무 무거워지는 피곤한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다 옷도 벗고 이 위에 옷 벗고 다음에 여기도 뭐 잔뜩 들어있는 걸 이렇게 봤더니 아까 그 종이에요. 근데 졸다가 이거를 이게 뭐해? 그 예의 차리느라고 받긴 했지만 사회부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이걸 쓸 리도 없고 사정 얘기도 오랫동안 들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1분 20초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또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뭐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쏟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일을 하다가 약간 졸다가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새벽에 근무하는 근무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9시까지 있다가 이제 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9시 전이죠. 올라갔습니다. 제 4층에 회의 시간에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를 듣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우리 부장이 나중에 KBS 사장이 된 이병순 부장이에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보도 제작부 제 부서의 부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좀 서두르면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경욱 씨 그 취재한 거 어떻게 됐나? 그런데 그동안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거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암이 없는 사람 다 뜯어내고 나중에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암을 갖다 이거 아니에요라고 한 거. 그건 DNA 분석을 하면 이게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 분석하는 시약도 제가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엄청난 전 세계적인 특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보시면 그거 잘 되나? 이러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확신이 안 되는데요. 확신이 안 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른 거 찾아봐야 다른 건 있어? 예,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무너지는 것도 이상하고 다음에 있긴 뭐가 있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따가 알았어. 그러면서 급하게 나가셨어요. 그때 사장회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 머리에 이게 다큐멘터리는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간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야 되면 쭉쭉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장면마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촬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필요하고 컴퓨터 그래픽, CG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3주일을 벌써 다 쓴 상황에서 한 1, 2주일 남았는데 다른 걸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죠.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야, 그 김문자 씨 사건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뭐 했으니 그냥 후딱 만들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걸 뒤져보면 있습니까? 없죠. 버려놨지. 하지만 내려가서 찾으면 되지.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후다닥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를 봤느냐? 여러분 이거 쓰레기통 옛날에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요만한 거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이만큼까지는 퍼렇게 돼 있고 위에 이렇게 구멍도 뚫리고 하여간 요만한 파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이렇게 쫙 있었거든요. 막 쓰레기가 이렇게 막 야근하면서 먹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지저분했었는데 내려가면서 딱 본 순간 보면서 첫 순간에 첫 눈길에 아 이거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치워놨어요. 아주머니들이 청소기에다 치워놔가지고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래서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종이를 찾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산이니까 안산 031 이외에는 내가 외우지 못한다고요. 김문자 씨를 어디서 찾아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겠지. 그래서 이제 안 되지만 저 끝까지 가보자고 딱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이게 쫙 일렬로 있고 이 국제부에도 이렇게 일렬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낭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자리까지 갔더니 글쎄 그거 하나만 안 치워놨어요. 그거 하나만 안 치워놨습니다. 그거 하나만 안 치워놔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막 침 뱉은 거, 막 코피 막 그런 데서 막 뭉개진 걸로 찢어도 않던 게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썼습니다. 031 뭐 김문자 해가지고 그걸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반가워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취재냐면 유방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이쪽에 다시 또 전이가 돼가지고 이쪽도 알이 있다가지고 양쪽을 다 떼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이게 이제 고쳐졌는데 유방암은 뼈로 전이가 잘 된다. 뼈로 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이게 전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한테 가서 뭐 일주일 뭐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는 거 외에 방사선과라고 해서 그건 돈을 또 줘야 되죠. 항상 가면 온 몸을 찍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뼈로 암이 전이가 된다 알아보기 위해서 전부 다 찍는 그까지 남의 2배 돈과 노력을 들이면서 아주 꼼꼼하게 이 저기를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재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내가 2군데에 이렇게 돈을 2배를 쓰면서 했으니까 초기에 이게 발견이 됐구나. 다행이다. 자 그러면 용기 내서 우리 다시 암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암이 온몸에 퍼져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라는 때에 계속 와서 곱하기 2배로 돈을 내면서 양쪽 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퍼졌다 그러면서 그럼 합시다. 치료를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온몸에 퍼져서 치료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온몸에 퍼진 거예요. 머리뼈, 가슴, 팔, 다리, 갈비 이게 새까매요. 아까 제가 아내가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랑 같이 보는 제가 봐도 이상한데 집사람 딱 보더니 아유 이분은 못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번져 있어서 못 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퍼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양쪽 가슴을 떼는 큰 수술을 하고 끝났을 때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1년 동안. 외국 대학으로. 외국 대학으로 연수를 가면서 자기 후배한테 이 환자를 봐달라고 해서 주치의를 바꿔요. 근데 수술을 이런 엄청난 수술하면 진료 기록부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두꺼운 진료 기록부에 저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계속 아래에다가 자꾸 처리되는데, 편처리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보지 않은 거예요. 충성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후배는 그냥 오면 이렇게 보고, 어디 아픈 게 없어요? 없습니다. 저기, 방사선과 다녀오셨는데, 네, 뭐라 그래요? 뭐, 별 말씀 안 하시던데? 아, 그래요? 뭐, 저 식사 잘 하시고요. 약도 잘 드시고, 네네. 예, 다음번에 뵙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를? 1년 동안.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은 아니에요. 8개월 동안 그렇게 되는데, 1년을 갔다 온 다음에 이분이 원래 의사가 되돌아왔을 때 그 시점에 이 후배가 외국으로 또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수술했던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자기 환자들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이 김문자 씨한테 온몸에 암이 퍼지도록 후배가 아무 말도 안 한 걸 발견한 거예요. 후배의 의도 사고죠.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건 제발 됐다. 얼마나요? 가만히 있어요. 고치면 되겠네요? 자꾸 얘기를 하는, 이게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냥 수술이나 수술이 아니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퍼졌다 그러면서 온몸에 퍼졌다는 게 뭐예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다가 이 진료를 받을 때 그 남편이 여기 있던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두꺼운 많은 엑스레이를 꽉 잡고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요. 가서 그 진상을 알게 됩니다. 8개월 전에 벌써 퍼졌잖아요. 보세요. 8개월 전부터 쫙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못 고치는 정도로 퍼졌네요. 그 다른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하죠. 보통 억울합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상황. 제 아내가 얘기했듯이. 제가 봤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자기네 그 의사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거짓말로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잘못은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따위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이게 진상이 드러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병원장은 큰일은 아니고 치료를 잘 받으면 되고 이런 것만 쓴 거예요. 우리 쪽에 잘못은 없음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다음 어디를 갈까요? 보건소를 가죠. 관할 보건소. 가서 억울한 걸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어디한테 물어보느냐? 대학병원한테 물어보죠. 대학병원은 자기네들이 준비했던 걸 그대로 갖다 줘요. 그럼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서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니고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억울해서 다시 보건복지과한테 갔더니 보건복지는 보건소한테 물어보고 그걸 갖다 주고 그래서 청와대에 갔더니 청와대는 보건복지관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똑같이 4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슬프고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취재를 하는데 취재가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주 동안 했던 거 다 없애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의사분들이 동료 의사의 잘못을 용기 있게 고발하지 못합니다. 자기 한마디가 동료 의사의 큰 치명적인 영향을 가한다고 생각할 때 얘기를 못해요. 서로 돕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몇 용감한 의사분들이 나타났어요.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거. 그 시기별로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됐고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제가 기술 있게 질문을 몰래카메라로 살살 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병원 측에서 잘못한 거죠.
김문재 씨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도 조금씩 제가 왜 그걸 기억을 하느냐면 이 하다가 말고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잠깐만 쉬어도 또 힘이 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취재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취재 말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런 진상은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했고, 필요한 정보, 인터뷰, CG 이런 걸 다 했고요.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러,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각도의, 화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로 이 사람한테 얘기했던 거를 정식으로 카메라를 갖다 대고 당신 이 몰래 카메라로 하면 당신이 범죄자 같은데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후배가 잘못했으니까 당당하게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해라. 그래서 카메라를 메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김문자 씨랑 같이 찾아가는데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저 뒤에서 건장한 경비원 둘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딱 하고 따라와요. 저희들한테 그런 거는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뭐 그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그 도살장 취재를 했었어요. 도살장 취재를 하면 요만한데 칼이 한 500개는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들어가가지고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무섭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김문자 씨는 우리들이 딱 오는데 뒤에 그 두 사람을 따라오니까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그다음에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저랑 기자 둘 이렇게 촬영 기자 그다음에 그 보조원 3명이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이따 갑자기 뭐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서 머리를 슉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눈썹도 없고.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이건 이제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좀 어색하다 했지만 그 가발을 자기 스스로 그 사람 앞에서 벗으면서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카메라 기자가 어떻게 우연히 딱 그 장면을 또 잡았어요.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라는 장면. 그러니까 그 둘은 거기 너무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켜놓고 당신 얘기한 거 다 들었는데 우리가 몰래 카메라로 다 벌써 찍었다. 근데 그거는 무슨 범죄자 같지 않냐.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금 기회에 해라.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들어와서 기사를 다 쓰고 거기 있던 말한 거를 전부 다 받아 적어요. 녹취라고 하는데 다 하고 다음에 그 얘기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인터뷰는 어디에 어느 만큼 잘라야 되나 이런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사고 또 원고를 쭉 쓴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쫙 하려고 갔는데 편집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뭘 붙이고 있었냐면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붙지 않아요. 뭐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뭐예요?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거든요. 4층에서 할 때. 근데 그걸 붙이고 있는데 뒤에서 그 웬 사람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야, 민규, 이게 뭐냐? 이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봤더니 보도본부장입니다. 보도본부장께서 오신 거예요. 와서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이게 충격적인데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에다 내는 건데? KBS 리포트입니다. 9시 뉴스에도 내. 이러셨어요. 와, 너무나 좋죠. KBS 리포트도 한 11%쯤 저기가 나와요. 그 시청률이 나오는데 9시 뉴스는 20%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다음에 얼른 써가지고 그걸 쫙 만들어가지고 밑에 내렸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누가 올라와요. 9시 뉴스 편집부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뉴스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 헤드라인으로 나가야 된다. 헤드라인. 그래서 헤드라인을 만들래요. 그래서 앞에 뭐예요? 이거를 또 해가지고 줬어요. 그럼 헤드라인이 뭐냐면 딴딴따단딴따다단 이런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뭐 8개월 전에 재발한 암을 8개월 동안 모이고 나왔던 나쁜 그 병원 내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한
네 개, 한 네다섯 개의 중요 뉴스를 앞에다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 대단한 거죠. 거기에 그것도 첫 번째로 뭐예요?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 다큐멘터리가 나가려고 했는데 9시도 나갔는데 그게 또 헤드라인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예고를 하잖아요. 또 8시에 몇 번 예고를 해요. 9시 오늘 이런 게 나온다고. 여기 주요 뉴스를 하니까 그것도 좀 편집을 해달라고. 그것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4번 나가는 거죠. 예고, 헤드라인, 9시 다큐멘터리 4번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 뭐 사람들 그 시청률 굉장히 높았고 그 부분에 다음에 그 사람이 김무자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아, 민 기자님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제가 가슴 속에 있었던 응어리 원한 속상한 거 이게 다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진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인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김무자 씨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들이 맛있는 걸 좀 대접해드리려고 하니까 안산으로 좀 와주시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어린 딸이 있었고 그 부부 거의 뭐 동갑내기 62년생 동갑내기 부부가 한 분이 61년생인가요? 그 부부가 계셨고 부부가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건 나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가서 식사를 제가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항암 치료 때문에 제가 토하고 욕지기가 나고 그래서 먹질 못합니다. 비위가 약해져서 그러니까 나가시면 애 아빠가 맛있는 걸 사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갈비탕을 먹었어요. 갈비탕 먹었는데 그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분들이 뭐 한다고 해서 애들이 저 자리를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원래 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이게 이제 아까 쭉 얘기하셨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옛날에 막 울었어요. 간증 같은 거 하다가 우는 부분이 셋이 있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은 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 감동을 주는 거죠. 뭐냐 하면 그때 그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대학 병원장한테 얘기를 해도 보건소에 얘기를 해도 보건복지부에 사정을 해도 대통령한테 간청을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 너무나 억울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똑똑한 기자 한 명을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한 전화를 제가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아까부터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합니다. 왜 그 시간에 제가 거기를 지나갔습니까? 깜깜한데 전화가 울리는데 저 아니면 안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세계적인 특종이라고 생각해서 막 3주일 동안 취재했던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왜 없어집니까? 다음에 그거를 또 전화번호를 제가 예쁘게 적을 생각을 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버렸지 않습니까? 버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날 그 무서운 부장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당신 민경욱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를 취재한다고 그날 알았으면 난 말렸다. 넌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장 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나 그랬어. 잘 안 되는데 뭐 있나 그랬어. 아, 예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잘하고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평소와 달랐다고요. 왜 그 사람이 그날은 그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아니 거기 보도국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다 치웠는데 왜 김문자 씨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거 하나만 안 치웠습니까? 이건 무슨 소설가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소설, 픽션으로 없는 걸 가지고 써가지고 소설로 내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소설 같아서 재미가 없어. 너무 픽션입니다. 그런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걸 잡았어요. 잡고 취재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하죠. 의사들도 꽉 있다고 안 할 때 술술 풀렸잖아요. 이렇게 풀렸어요. 고생을 할 때 풀렸다고요. 풀리고 그것뿐만인가요? 이거 이렇게 딱 할 때 어떻게 그게
카메라에 딱 잡혔죠. 또 잡혀서 그거를 붙일 때 아니 어떻게 또 그 순간에 보도부장은 지나갔죠. 그날 9시 뉴스에 냈는데 왜 그날따라 뉴스거리가 없었죠? 아니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질만 하면 붙여주시고 끊어질만 하면 붙여주시고 이래서 나갔잖아요. 이 사람은 시원하다고 그랬죠. 아 여기서 이것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인데 기적의 도구로 제가 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적을 다 이룰 때까지 알았나요? 알면서 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 사람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민경입니다. 아 당신 내가 오늘 40일 동안 세계수 기도를 하다가 지금 전화하는 건데 당신이 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해야 돼요. 뭔데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게다가 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결시켜서 그분의 억울한 걸 했죠. 근데 억울한 것을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심적으로 시원하다 이런 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그게 나가니까 전 사회적으로 소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놀라서 병원에 병원에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네. 병원에 그때까지 치료를 받는데 준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료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냈던 이 양쪽 가슴 하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그러는데 들어갔던 모든 돈을 환불을 해줍니다. 더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냈던 거를 계산을 해서 다 줘요. 그게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을 갖고 다른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그러니까 이 엉치뼈에 뼈 안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엉치뼈에서 가장 많은 피를 만들죠. 그 엉치뼈 안에 있는 피를 만드는 모세포를 이식을 해요. 이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그게 실험적인 거였어요. 그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기적인데 뭐냐면 그분이 5년 넘게 살아요 계속. 아멘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시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살리셨다고요. 죽을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분 지금 살아계실까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예, 최근 몇 년 전에 한 1년쯤 전에 궁금해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주소와 이렇게 그분이 살아계신지를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5년 넘게 산 거는 그때는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이 믿음의 딸 김문자 이거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김문자 씨 두 부부의 특별한 기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하신 거예요. 똑똑한 기자 한 명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은 똑똑한 기자입니다. 제가 아니면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닌 취재가 안 됐어요. 제가 그 열심을 갖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들은 나쁘다. 그런 권력에 대항하고 하는 기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문자 씨를 살리셨죠. 그건 큰 기적이죠. 그 기적의 도구로 저를 쓰셨고 저는 그 섭리를 그 쓰레기통 이런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걸 믿고 온몸을 떨면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자, 그게 저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 기적이고. 네네. 저의 기적이요, 잘못 얘기는. 제가 쓰임을 받은, 기적의 쓰임을 받은 거, 제가 나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한 건 뭐냐. 제가 정말로 느끼게 된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실존하신다. 김문자 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그 무릎 꿇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 김문자 씨 부부의 목소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큰 기적을 이루시고 그런 데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거의 철저히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막 쓰러질 것 같이 하다가도 나중에 이게 뭐야? 내가 누구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된 거야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뭐라 했냐면 나는 김문자 씨의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 이제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갑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될 때 국회의원이 될 때 기도를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이제 출근길에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저는 워낙 많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민경욱이 저기 나와서 하는구나. 왜 나왔지? 국회의원 그래. 이렇게 이제 알게 가서 하는데 9시에 차들이 제일 많아요. 한 8시부터 9시까지 제일 많아요. 그 시간에 이제 8시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나오려는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좋거든, 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8시에 어느 날 나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7시 50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내 자리 있어요. 내 자리 여기 있으면 먼저 나오나.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날 가서 이제 7시 반에 나갔더니 내가 있어요. 됐어요. 다음날 나갔더니 7시 반에 거기 서 있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7시에 나오고 하다가 4시까지 됐어요. 서로 싸우다가. 4시에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4시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죠. 나오는 시간도 안 돼 있죠.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4시에 가봤자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찬양을 했습니다. 혼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부르고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차들이 안 다니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 김문자 씨 사건을 많은 분들께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인천에 숭의교회 아시죠? 숭의 얼마나 큽니까? 숭의교회. 아까 그 교회 목사 아닙니다. 목사님 그 교회 아니에요. 숭의교회하고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가 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두 군데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거기 간증. 제가 약속을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가면 정치 얘기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정치. 지금 정치 얘기 했습니까? 김문자 씨 사건은 정치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만 가득 찬 얘기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 나오지 말라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하고 별별 막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한 군데 다 했나.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서 한번 했고, 그것도 뭐 시험에 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안달복달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세우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필요할 때 내가 다 내 머릿속에 있고,
내 온 존재, 내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이 얘기니까 이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내가 간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4년을 마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4.15 총선을 맞이하기 전에 저는 공천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를 공천에서 떨어뜨립니다. 유승민 대가 와서 자기의 꼬붕을 이쪽에다 하면서 저를 별별 막말꾼 별별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떨어뜨려요. 세상이 놀랐습니다. 아니 민족을 우파 와서 열심히 싸우고 그런 사람을 왜 떨어뜨려야 돼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공천이 뒤집혔습니다. 국회의원들 공천할 때 공천이 뒤집히는 일 없어요. 근데 그걸 뒤집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천 취소해가지고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하냐고. 예수님 한 번 부활하셨는데 2번이나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가 돌고 호떡이냐 뒤집었다 계속 호떡이냐 3M이냐 붙였다 떨어졌냐 이러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을 정도로 기적적인 일로 공천이 됐는데요. 공천이 그렇게 됐을 때, 저 처음에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나를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갖고, 하지만 2주일 동안 저는 정치적으로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정치적인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낮에는 못 돌아다녀요. 당신이 왜 날아다녀요? 공천도 떨어진 사람. 이러니까 새벽에 쭉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계에 불어닥칠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거예요. 무슨 부정선거 이거를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가 말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목사님, 장로님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기도는 말은 그렇게 나왔지 뭐냐면 나는 이번에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선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공천을 떨어뜨리시는 것은 그거는 나를 더 높이 세우시려고. 야, 민경부에 떨어뜨려! 그래서 인기가 더 높아. 또 떨어뜨려. 야, 왜 이래! 이러면 더 높아지게 하는 이번 선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고난을 주시는 거다. 반드시 나는 이번에 당선이 돼서 재선 의원이 된다. 재선 의원이 되면, 재선 의원이 되고 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내에 다수당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이들이 저질러 놓은 만들어 놓은 악법을 우리가 고치고 이러는데 싸울 것이다. 그걸 저는 정기에 불어닥칠 광풍을 본 거예요.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룰. 내가 초선 때도 잘했는데 재선이 되면 너무나 잘할 것이다. 거기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을 텐데 대통령 선거에서 황교안 총리 이런 황교안 대표 당시 대변인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나오신다면 내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모실 때 청와대에서 한번 근무를 해봤던 사람이니까 더 필요한 것, 대변인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더 필요한 것을 잘 활용해서 우파의 대통령이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계에 불어닥칠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대선 의원을 아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시고 이랬을 거예요. 너 네 입으로 얘기했다. 무릎이 없기다. 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나중에 힘들고 그래도 내 탓하면 안 돼. 네 입으로 얘기한다. 이러셨을 거예요. 저를 어떻게 쓰셨느냐.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부정선거의 흔적들, 그런 통계 숫자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미리미리 주셨었어요. 네. 제가 1군 건설업체 41개 업체가 입찰 담합하는 것을 옛날에 취재를 해서
방송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통계, 무슨 뭐 분포 이런 것을 다 이용하고 컴퓨터 이용하고 그런 걸 벌써 그때 다 꿰었어요.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인터넷 뱅킹 사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돈을 이쪽으로 훔쳤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아요. 날아갔어요. 여기서는 다 보낸 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중직이 받은 거예요. 이쪽에 1,000만 원 붙였는데 없어. 한 적도 없어. 말한 거 있는데. 이런 거를 갖고 취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해커들의 이 수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두 번째, 랜선 있잖아요, 랜선. 이 컴퓨터에 하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선. 이거는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된다, 되니까 상상력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2개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통계, 분포, 컴퓨터 해킹, 뭐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제가 이제 빠삭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나왔냐 하면,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보면요, 당일 투표는 이만큼 있고, 사전 투표는 이만큼 있어요. 당일 투표가 더 많습니다. 사전 투표는 조금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당일 투표는 3,000표를 이겼어요. 이 많은 데 3,000표를 이겼어요. 근데 요만한 요 사전 투표에서 6,000표를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3,000표를 제가 져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하는데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한 데서 6,000표를 져가지고 제가 결국 3,000표로 뒤집혔다. 아니, 난 진 것에 대해서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서 쳐다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을 때 발견한 게 뭐냐. 다시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이 사전 투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가 있습니다. 관내 투표는 뭐냐면, 관내 투표는 그날 놀러 가겠다. 투표한 날 놀러 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 투표할 거야. 이런 사람이 가서 사전 관내 투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미리 찍는 거예요. 이게 사전 관내 투표입니다. 그럼 사전 관외 투표는 뭐냐? 사전 관외 투표는 군인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군대 간 사람들. 이건 저기 양평 창원 이런 데 가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찍는 게 관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관내 투표는 많고 사람들이. 관외 투표는 적어요. 이제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당일 투표에서 얘기해서 사전 투표에 전하고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더니 사전 투표에 민경욱이 얻은 사전 투표의 총합이 있는데 그 중에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하면 사전 관외 투표가 39였습니다. 100대 39.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100대 39. 100명이 사전 투표에서 민경욱한테 던졌으면 39라는 양의 군인들이 나한테 39라는 수의 군인들이 저에게 표를 보낸 거예요. 100대 39. 비율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에 정일영 당선자를 봤더니 당선자는 사전 관외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똑같이 사전 관외 투표가 39예요. 똑같아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둘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 다행히 누가 있었냐면 이정미 후보가 있었어요. 이정미 후보는 정의당의 대표를 역임한 유명 인사예요. 그 친구가 제 지역구에서 민경욱 선배 이겨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이정미의 표는 어떻게 되냐. 사전 관내 투표가 100이라고 하면 사전 관내 투표가 39예요. 이쯤이면 여기서 5 이렇게 돼야 돼요. 똑같죠? 이건 있을 수가. 우리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미국 시카고의 갱단에서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우연이야.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기똥찬 우연의 일치다. 세 번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적의 행동이다. 이거예요.
게임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다음번에 또 신기한 게 일어났으면 그때는 우연의 일치네. 하지만 세 번째 하면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 자식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0.39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0.3과 똑같아? 이건 기똥찬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인데 세 번째 또 나왔어? 그럼 이건 적의 행동이야. 이건 부정선거라는 거죠.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고 게임단 얘기야 뭐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계학자인 박성현 교수님, 학술원 원장도 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 인천 연수구에서 나왔던 0.39가 세 번 나오는 상황. 세 후보에게 똑같은 사전과 사전 관내와 관내의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가 두 번째 100% 조작이다. 100% 조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100% 조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제 눈에 딱 보인 거예요. 100%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바로 그냥 그걸 안 순간 아 이거는 내가 저 인터넷 뱅킹 취재하고 다음에 입찰 담합 사기 취재할 때 했던 거보다 딱 비춰보면 이건 100%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까보면 된다. 까보면 내가 이거 부정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 미친놈 보라고 저 또라이 보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음모론자라고 이게 사람들이 다 모른 척했잖아요. 다 저에게 손가락 쳤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참고 넘기자. 왜냐? 이걸 까기만 하면 세상이 드러난다. 까기만 하면. 까기만 하면.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싸움 끝에 1년 2개월 만에 지난해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은 선거법 225조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선거 관련 쟁송은 되게 다른 재판은 다 1심, 고등법원, 그다음에 대법원에 3심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3심 거치다가 3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임기가 4년인데 30년 가면 안 되잖아요. 2년이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6개월 안에 해서 만약에 잘못된 놈이 가서 지금 국회에 앉아있다면 빨리 끌어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밖에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225조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1년 2개월이 됐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싸워가지고 재검표가 됐습니다. 재검표가 되는 날 저의 가슴은 어땠느냐. 이제 6월 28일인데 6월 29일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경우 미안해. 난 너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딱 봤더니 이게 우리가 잘못했 네 말이 맞잖네. 정말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에 29일부터 저도 수영도 좀 하고 수영 못했네.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그 때문에 다 열질 않았으니까. 하여간 운동도 하고는 저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제 가슴이 떨렸어요. 떨렸는데 왜 떨렸느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모여있던 목사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 앞에 제가 올라가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명령한 일이 아니냐. 너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걸 크게 외치고 났더니 제가 좀 마음의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니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만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100% 조작이라는 것 같더니 거의 맞아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게 맞을 수 있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군인들한테 야 이게 하고 근데 여기에 온 39도 통으로 30통이 있는 게 아니고 7개 동에 몇 개 투표소에 아주 균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집어넣고 다시 빼고 집어넣고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돼. 근데 봤더니 거의 맞아요. 근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된 게 웬일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 배충입 투표용지와 일장기 투표용지 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절망. 이거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다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야? 달라야 되는데 거의 맞아요. 얼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을 때에 다른 내가 그런 충격에 빠졌을 때 다른 변호사들은 오! 이거 진짜네? 하고 부정선거의 시체를 본 게 바로 아까 있었던 일장기 투표용지와 배충입 투표용지.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몇 장 빼고 집어넣고 저쪽에 있는 거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요. 현재 있는 표를 갖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표를 다 없애버려. 쫙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봐. 만들어가지고 발편한 거로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네? 발편한 거대로 그저 동춘 일동에는 말이야 민경욱이 5,800 빨리 집어넣어. 나 이정민 몇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짠 하고 재검표할 때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빨리 만들다 보니까 불량품들이 나온 게 배충입 투표용지, 그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여러분 일장기 투표용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장기 투표용지는 투표지가 있으면 좌하단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관리관이 앉아있어요. 앉아있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여기 빈, 투표용지에 도장을 갖고 있다가 사람 오면은 땅 찍어서 이 사람을 줍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 이렇게 12글자가 예쁘게 딱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장기 투표의 일장기의 가운데 있는 저 원에 빨간 거 아시죠? 완전히 빨간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글자를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뭉개져서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위에서 뭐라고 하냐? 너무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게 만년도장입니다. 만년도장이라는 것은 요즘에 인주를 찍지 않고 그냥 찍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인주 없이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찍으면은 뻘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만년비리 같이 만년인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어가서 하지 않고 계속 나오게 잉크가 나와서 만 번, 그들의 말로는 10,000번을 찍어도 된다. 10,000번도 그냥 계속 찍을 수 있다는 게 만년도장입니다. 근데 만년도장이 있으려면 그 어딘가에 잉크가 있지 않겠냐. 그 잉크가 흘러나와서 그런 거다. 1.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 이게 이 찍는 사람이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옆에 인주를 갖다 놓고 찍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맞네. 야 민경욱이 조용히 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질문합니다. 좋아. 그럴 수 있다고 해. 그런데 그걸 천장이나 찍냐? 천장이나 찍어? 천장이 나왔거든요. 천장이 100만 장 중에 천장이 아니에요. 그날 그 제6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은 하루 종일 투표한 사람은 1974명이에요. 12시간 한 사람. 12시간 동안 찍은 사람이 1974명인데 과반이잖아요. 반이 넘잖아요. 천장을 찍어. 천장을 하나를 했으면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으면 이거 뭐야? 나 이걸 버리고 도장을 닦고 아니면 도장을 바꾸고 이래서 찍어야지. 그리고 도장을 이렇게 인주를 해서 딱 찍어보면 이거 아니네. 버리고 인주 치우고 닦고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천장을 6시간 동안 찍었다고요? 아니죠. 이게 가장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0.3구하고 똑같이. 천장.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천장은 6시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천장이 투표할 때 나왔다면 이 사람 혼자 찍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 바꿔줬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그냥 몰라. 그러면 받는 사람이 유권자가 바꿔. 이거 뭐 하는 거야 당신? 이게 무슨 도장이야? 바꿔줘.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막 찍어놨어. 그래서 이거 막 나눠줘.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서
자, 이거는 이상하지만 유효로 합시다. 그렇게 회의를 한 다음 회의 결과를 투표록에 적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몇 분 몇 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투표록에 그게 없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개표록으로 하면 어때요? 개표. 개표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참관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야? 바꿔. 안 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는 게 아니지, 개표할 때는. 이거 무효야, 이러지 않았어. 그랬겠죠? 그럼 1000표가 전부 무효로 가야죠. 그런데, 그리고 그것도 개표록에 적어야죠. 이런 소동이 있어서 이건 전부 다 유효 또는 무효로 하기로 했습니다.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검표할 때 봤더니 투표록 아무것도 없어요. 개표록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천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투표장에도 없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것이 재검표할 때만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조선일보에 통면 광고, 정면 광고, 매일경제의 정면 광고, 문화일보의 정면 광고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천장이니까 똑같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유권자 1974명 중에 한 명 손드십시오. 10억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0억 원 현상금을 냈어요. 아니 요즘에 돈이 얼마나 없는데 10억 원이야. 1억만 해도 사람들 줄 수 있네. 안 나와요 여태까지. 안 나온다고. 아니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에다 내가지고 뭐 우리들 뭐 유튜브에도 난리를 쳤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뭐예요? 없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도장 찍은 놈. 찍거나 아니면 찍을 위치에 있었던 놈이라고 안 되겠네. 그분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선생님이 이거 찍으셨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인데 연수구청의 세무 1과에 다니는 친구예요. 6급 아닌 7급이에요. 그 친구가 말을 하면 돼요. 찍었습니까? 그런데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찍었다는데 뭐 천장이나 찍었어요. 아니 이거 저기 왜 찍었어? 아니 기분이 안 좋아서 찍었어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당신이 찍었습니까? 제가 왜 찍습니까? 공무원입니다. 이런 짓 하면 잘립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시각 장애인입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고 이런 거 보지도 못했고 찍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 판이 그냥 천장에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찍은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르면 되죠. 그래서 불렀어요.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대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1심, 2심에서 뭐 증인 부르고 그러지 3심에서 법률심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인이니까 한 사람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아마 그랬나 봐요. 정권이 바뀌어서 증인 부르자고 했어요. 증인 부르자고 그러면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 뭐가 통보돼야 됩니까? 출석 통지서를 줘야 되죠. 출석 통지서를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관위. 그래서 대법원이 그래서 주소 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못 줍니다. 여러분, 못 준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줘. 그랬더니, 못 줍니다. 왜 못 줘? 2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 기억을 못할 거기 때문에 못 줍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그걸 2년 동안, 2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돼요. 그렇습니까? 2년 전에 이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날 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허접한 얘기를 했는데 설명하기가 기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즘에 참관인을 하면 한 2, 3일 동안 정말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돈 안 된다고 안 나오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한다. 이럴까봐 우리가 주소를 못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무원분들께서 여기에 관리관을 안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의 부정선거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면 우리 못해. 이런 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난 그런 일이 없어 이놈들아 해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환경을 만든다면 나 떳떳하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날 힘들지만 박봉이지만 돈도 별로 안 주지만 내가 봉사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대서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 번을 지난번에 결심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한 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5월 23일. 5월 23일 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라 라고 대법원이 그 피고 중앙선관위에 명령을 했습니다. 5월 23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 그 증인이 나올 겁니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증인이 만약에 유튜브를 듣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진실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아직 그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 괜히 얘기했다가 문재인한테 자꾸 죽는 거 아니야? 혹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걔는 사람 많이 뭐 그런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은 위증죄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면 돼. 했으면 했다 그러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 했으면 했다 그래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5월 23일 날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박수해서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민경욱의 출마했던 4.15 연수를 투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많았으므로 이거는 선거 무효를 선고한다. 띵띵띵.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선거는 뭐 내년 10월 또는 4월에 한다. 올해 10월 또는 내년 4월에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정의의 길로 가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주심이 천대엽 대법관이 있고 다음에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와서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 또 법정에서 얘기할 변호인들 도태호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이런 이동환 변호사 이런 권모영 변호사, 속동현 변호사, 김모든 변호사, 유정월 변호사 이런 분들, 박주현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도 이제 원고 마지막 그 최후 진술할 테니까 저에게도 용기가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15 때는 부정선거가 60년 전에 있었는데 그를 옳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김주열, 다음에 그 고대생 2명, 4.18 때, 4.19 하루 전에 죽었고요. 다음에 최인규가 목 매달려서 죽었죠. 교수형으로. 그런 많은 피가 있었어요. 그 위에도 많은 피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2년 동안 우리가 흘린 것 많아요. 눈물 많이 흘렸죠. 땀도 많이 흘렸죠. 이렇지만 아직까지 아끼면서 안 흘린 게 있습니다. 피였어요. 피 없는 무혈 시민혁명의 종지부를 아주 멋있게 완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대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러면 무혈혁명으로 시민혁명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2년 동안 싸워갖고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는 기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거의 완성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제가 2월 말쯤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내가 이 의사였고 했지만 아내도 계속 열만 재보더라고요. 열이 없으면 괜찮다. 이유는 염증이 있으면 열이 오르는데 너 지금 열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야. 나중에 봤더니 내가 이 엄청난 숨소리를 듣고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폐렴의 경우는 열이 안 올라도 그렇게 폐렴이 심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투표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가기가 10m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갔다가 앉고 사람들이 봐가지고 막 병자라고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힘 차리고 또 가서 해서 간신히 윤석열 찍고 10번 접어가지고 집어넣고 와서 썼어요. 투표를 했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다음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 건 뭐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일단 코로나 중증이었고 저는 그렇게 된 줄 몰랐고 다음에 우리 몸에 염증들 있잖아요. 염증. 뭐 여드름도 있고 위염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 종기가 났을 수도 있고 이게 몸무게 0.3%가 정상의 한계예요.
0.3%는 그러기에 염증이 있어도 정상입니다. 0.3이요. 잘 기억하세요. 0.3인데 저의 염증이 얼마였냐? 9, 30배. 아내가 평생 동안 그 의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염증 수치. 저의 생존 가능성 40%. 40%.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을 가셨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때 이렇게 생각, 아주 기특하게도 뭐 내가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고쳐져 이제 사는 건데 이 상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뭐예요? 부정선거를 알리고 그거를 고쳐라. 그런 소명을 받고 2년 동안을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 소명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0.73이라는 가장 근소한 차이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다음에 지금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셔요. 옛날 같으면 저 또라이 얘기를 왜 들어요? 여기가 무슨 간증이야?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뭐 처음부터 잘 믿으셨겠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제가 했을 때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세상이 되고 지금 더 많습니다. 많았으니까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권 교체가 됐고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부정선거 0.373으로 이겼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15% 정도가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무슨 0.73으로 지금 이깁니까? 아니 지금 2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전국에 무효표가 몇 표예요? 30만 표예요. 민주당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아니 무효표가 30만 표인데 재검표 하자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자기네들 해놓은 게 있으니까 표를 까면 난리가 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알려졌어요.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기적같이 바뀌었어요. 그랬으니 이제 내가 죽으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느님 불운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부정선거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 그 얘기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뭐냐? 거기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1. 의사 선생님. 2. 간호사 선생님. 3. 청소부. 근데 어느 날 내가 비몽사몽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복이라고 표현 아닌데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다음에 이 청소를 쭉쭉 하면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청소하면서 혼잣말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정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뒷문자 씨의 하나님은 봤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이러면서 돌아가랬다니까. 이 무지한 놈은 이거 뒷문자 씨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나도 좀 찾았으면 좋겠네. 이거를 잘났다고 그렇게 간증한 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런 과거에 뭐 김문자 씨 취재하고 내가 이걸 쓰고 있는데 민경욱이 9시 뉴스에 앵커했던 민경욱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정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소명을 이제 너는 이루었다. 그래서 죽이시려나 보다. 한 번을 죽였다. 죽이시려다가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지으신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죽여요. 그러실 리는 없죠. 지금 떠오르는 많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영감을 주시려고도 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는데 참 그 열심히 했던 민경우. 근데 얘가 죽게 생겼네? 넌 죽지 않아. 내가 살릴 것이다. 이래서 저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기적의 도구가 됐었습니다. 이건 뭐 분명히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도 김문자 씨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걸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던 기도가 그대로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계 부닥칠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을 써주십시오는 하는 제 생각은 달랐지만 내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예요. 딱 너다. 김문자 씨가 똑똑한 기자 하나 붙여주십시오 했듯이 너는 이걸 딱 한 번에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표적을 준 게 뭐냐? 다른 데 둘이 똑같은 건 많아요. 사전 관내투표, 관내투표가 똑같은 게 다른 데는 많다고. 이낙연, 황교안도 똑같았어요. 그게 24, 100대 24, 100대 24 이렇게 됐어요. 제 지역에는 3명을 줬잖아요. 전국에 딱 하나. 대한민국에 딱 하나 제 지역구에만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를 주셨어요. 네가 싸워라. 네가 할 수 있다. 이래서 근데 왜 2개를 주셨느냐? 그것도 생각했어요. 이 앞에 있는 김문자 씨께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스님을 봤는데 확신을 갖고 스님 받지 못합니다. 이거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고 이번에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너만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얘가 나를 사용하시는 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열심히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김문자 씨의 사건을 저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리고 추를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이게 있어요. 무슨 산이지? 강남산인가요? 산에 맞나요? 네, 강남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실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높은 곳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기쁨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은 꾸짖어라. 당신이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미치리라.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막고 다음에 증인들이 입을 막으려고 해도 투표함 안에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 그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얘기할 겁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감사합니다.